우리가 1강에서는 이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고요, 그 다음 제4차 혁명이 무엇이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클라우드 기술이라던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이 2장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제4차 혁명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던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기술들이 합쳐져서 나오게 된 건데, 이 제4차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의 시대와 이 웹의 시대를 거쳐서 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서관에서 어떤 외부로 옮겨지게 됐고요. 이러한 외부로 옮겨진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보를, 그러니까 지식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 그 다음 획득하는 과정, 그 다음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어떤 표현해주는 과정 전체를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되는데,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AR, VR, XR,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의 가장 중점은 바로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를 데이터와 과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형화되거나 이 비정화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형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엑셀이라던가 아니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표라던가 이런 형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정형화됐다고 보통 부르는데, 어떤 성적 처리 프로그램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인사 처리, 인사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행과 열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통 뭐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뭐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것들을 홍길동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아니면은 강백호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뭐 김연아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정형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조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표로 어떤 구조화를 할 수 없거나 하는 것들을 비정형화 데이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디오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 뭐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 비정형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입출금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주기 위해 사용이 됐다고 하면,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소셜미디어의 시대를 거쳐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제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뭐 이러한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를 우리가 녹화를 해서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마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광산을 의미를 하죠. 이 광산에서 우리가 어떤 석탄이라던가 아니면 금을 채굴을 하는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를 채굴하는 것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웹에 올렸던 어떤 이 정형화되거나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과학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든가 어떤 통계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적인 어떤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빅데이터가 뜨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절에서 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획득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표현해주는 이러한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로부터 갖고 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지나다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냥 데이터죠. 그런데 우리가 특정 시간에 20대 남자분들이 몇 시에 다니느냐 이런 거는 어떤 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어떤 경영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거를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좀 더 최적화를 하면 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안 오더라 아니면은 뭐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뭐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지를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데이터 과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의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우리가 이제 IT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우리가 IT 기술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는 거를 컴퓨터에서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 데이터는 지식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확률 이론 그래서 보통 1억 정도 되면 이게 뭔가 되더라.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뭐 그 시험을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을 공부하면 합격을 하더라. 그런데 그럼 일주일에 그럼 5시간을 공부하면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6시간이 아니니까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률 모델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지식들을 어떤 컴퓨터한테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좀 더 이 나은 어떤 이 최적화된 기술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석적인 학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이나 어떤 불확실성의 모델링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IT,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 공학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던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뭐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던가 어떤 고성능 컴퓨터 같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역들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어떤 이 IT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사람에게 어떤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것이냐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마다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도표라든가 아니면 표 같은 거 이미지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시각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런 영역들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이러한 단계를 총털어서 데이터 과학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시각화라던가 뭐 여러 가지에 있는 정보들을 융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융합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 공학이 전부 다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 그래서 우리가 정형화되거나 비정형화되거나 아니면 정형화, 비정형화의 중간에 있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얘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데이터 과학이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가 일단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키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과정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소련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이 소련의 탱크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니까 어린 그 학생이 이 드론을 잘 운영을 했었는데 그 본인의 드론으로 이 소련의 탱크를 찾아가지고 뭐 군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군에서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소련의 탱크를 잡았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지식이라고 하는 게 현재는 어떤 우리가 이제 무기로도 일단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과학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어떤 거를 추출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가진 후에 이러한 모델, 그러니까 피처를 일단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고 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좌우하는 어떤 핵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어떤 사업의 성과를 견인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이 데이터 과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직군들을 보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우리가 뭔가 조작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통계 이론과 뭐 머신러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모델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통계라던가 뭐 수학 러닝이라던가 아니 머신러닝 같은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R이나 아니 머신러닝 쪽에서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은 꼭 IT가 아니어도 되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오히려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라던가 아니면 경제학과라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또 잘 다뤄야 되니까 뭐 컴퓨터학과라던가 뭐 우리가 이제 모델 같은 거를 만들려면 또 물리학과라던가 뭐 이런 쪽이 또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 유지, 저장, 관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애는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아주 큰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큰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환경을 이용을 하는데 이 NoSQL 기반의 우리가 몽고DB라던가 아니면 카산드라던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맵리듀스를 사용하는 하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둡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IT 쪽에서 작업을 하니까 컴퓨터 과학이라던가 공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 데이터를 수집, 뭐 저장, 관리를 하면 이러한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나 시각화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끄집어낸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을 데이터 분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가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R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SASS나 SPSS 이러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이 컴퓨터 쪽이 아니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경영이라든가 경제, 이 통계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는 분석가와 엔지니어를 합치는 거고 엔지니어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관리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을 하시는 분이고 분석가는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찾아내는 분들을 분석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자는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창의력, 열정, 직관력,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대화 능력이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것들도 좀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도 좀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분석, 모델 설계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는데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쪽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올라오는지 그래서 주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좀 많이 올라오고요. 간단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트위터,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미디어의 성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과 분석 기법들을 숙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찰력 있는 사고 분석이라던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하고 전달하려면 협력 같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려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OS라던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OS로 리눅스라던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MS 윈도우라던가 뭐 iOS 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의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R이나 파이썬은 데이터를 보통 다루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나 뭐 C++, 뭐 자바 같은 것들은 하드웨어나 아니면 우리가 웹상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가 있게 되는데 뭐 이러한 언어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한국어나 영어나 뭐 일본어나 뭐 중국어나 독일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서로 간에 이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에게 한국어를 얘기를 할 때 그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한다던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언어를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컴퓨터는 이 전기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상태를 1이라고 보고 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이라고 본다고 하면 1과 0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0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를 우리가 이진수라고 하고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를 우리가 10진수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숫자로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기계어라고 일단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00101000 뭐 11110000 이렇게 쭉 나가면 우리가 뭔가 코딩을 하다가 중간에 숫자를 잘못 쓰거나 빠뜨리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렇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기계어 대신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언어를 이용을 하는데 특히 이 컴퓨터가 미국에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어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언어를 우리가 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 컴퓨터는 또 이러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한 바꾸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파일을 소스 코드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소스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 기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바꿔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실행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이 소스 코드를 일단은 우리가 기계어로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실시간으로 변환해서 실행을 한다든가 하게 되는데 이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은 기계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한 번 변환을 하면 만들어진 이 실행 파일을 연속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의 장점은 일단 한 번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변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변환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스 코드를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최적화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일단은 실행을 빠르게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우리가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또 변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변환된 실행 파일은 변경하기가 어렵죠. 소스 코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죠. 하지만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가 있으면 얘를 실시간으로 한 줄씩 번역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행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꾸면 또 번역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화식으로 뭔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실행을 자주 하는 경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경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전에 초창기에 나올 때는 실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전선을 위에서 아래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니악은 위에서 아래로 전기를 꼽아 가지고 전기가 연결이 되면 1이고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인 펀칭카드는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지 뚫려져 있지 않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코딩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전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양의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작성한 코드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또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구멍을 한 번씩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말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기계한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초창기에 기계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이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0101은 뭐 ADD, 예를 들어서 0111은 뭐 SUB. 그러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또 얘도 이 저수준이기 때문에 뭐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다 뿐이지 구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급 언어가 나오게 됐는데 뭐 코볼이라든가 포트란이라든가 C나 C++ 뭐 이런 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언어들도 실행 파일로 만들려면 기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컴파일 과정이라든가 뭐 링크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컴파일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프롬 언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는데 정형화된 데이터 아니면 비정형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반만 정형화된 반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용량도 크고요. 볼륨 그 다음에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족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에 있는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사용자에게 뭔가 이렇게 도표라던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던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인 어떤 C나 C++보다는 우리가 뭐 다른 언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이나 이 R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가 둘 중에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R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R은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잘 됐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게 편하고요. 일단 데이터 학을 한다 그러면 보통 R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R은 이 데이터 분석 쪽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좀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단점이고요. 대신에 파이썬은 이 데이터 분석용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데이터 분석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이 뭐 다른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응용 분야가 넓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만을 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R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빅데이터 이유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C나 C++와 다르게 일단은 좀 더 쉬운 문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인터나 구조체라던가 뭐 스위치문 같은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간결하고 코드가 단순하면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텐서플로우라던가 파이토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용으로 일단 라이브러리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운영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위해서 파이썬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러한 언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살펴봤습니다.